분석으로 미디어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미디어 직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미디어 이슈는요. 네, 최근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가 사실 확인 없이 유명인의 SNS 글을 인용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제재를 결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따옴표 저널리즘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상황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난 11월 한 달 동안 대선 후보 유명인의 SNS를 인용한 대선 보도는 총 6,020건으로 하루에 평균 200건에 달하는 걸로 집계되기도 했는데요. 네. 오늘은 받아쓰기로 점철된 언론 보도를 비롯해서 대선 보도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실태를 좀 말씀해 주세요. 네네. KBS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질문하는 기자들 큐가 지난 11월 한 달 동안 네이버에 올라온 기사들을 대상으로 SNS 받아쓰기 기사를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분석 결과 제목에 유명인의 이름이 들어가고 또 큰 따옴표로 SNS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기도 하고 또 기사 본문에도 SNS 내용이 들어간 기사가 대거 발견됐는데 네이버에 올라온 페이스북 받아쓰기 기사는 모두 6,020건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SNS를 인용한 보도가 1,37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743건으로 그 뒤를 이었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443건으로 3위. 그리고 김준권 전 동양대 교수의 SNS 보도는 287건으로 5위에 올랐고 또 재밌는 또 결과가 있는데 김부선 씨도 109건으로 9위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 대선 후보 정도 되는 그런 이제 국민들이 다 알 수 있는 정치인이 한 발언은 그 발언 자체로 정보성 가치는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언론이 그냥 전달하는 역할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검증하고 이런 후속의 어떤 그 보도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 또 뒷받침돼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걸 지적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언론이 정치인이나 유명인의 SNS를 인용할 때 최소한의 균형 감각과 반론을 전달해야 되는 기본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게 문제고요. 네. 또 SNS 글에 대한 반론권, 그 당사자가 있다면 반론권도 보장해줘야 되는데 또 그 SNS의 내용이 사실인지 주장인지 구분하는 것은 또 물론이거니와 그 내용이 보도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따져봐야 되는데 언론은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 15일 인터넷 선거 보도 심의위원회는 진중권 전 교수의 발언을 이용해서 이재명 후보를 비판한 6건의 보도에 대해서 제재를 결정을 했습니다. 네. 또 후보에 대한 검증과 평가와 검증은 언론사의 당연한 기능인데 문제는 특정 농객의 페이스북을 그대로 인용하고 또 일방적으로 후보자를 평가하는 표현을 여과 없이 기사화한 것은 유권자를 오도하거나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인터넷 선거 보도 심의위원회는 지난 10일에 사실 확인 없이 유명인의 SNS 글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 제재를 내렸는데 그 내용은 어떤 거냐면 전석진 변호사의 페이스북을 인용해서 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컨벤션 효과가 끝났다, 없다라고 이제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 경고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 내용에서 보면은 특정인의 페이스북에 게재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인용하면서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기자들이 가장 쓰기 쉬운 기사가 이런 거잖아요. 가서 그렇게 긁어오고 그냥 갖다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정리해서. 네. 누구 얘기 들을 필요도 없고.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해요.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김준일 뉴스톱 대표는 SNS 받아쓰기는 작성하는데 10분도 안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매우 효과적으로 문제는 조회수가 폭발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조회수를 신경 쓰는 언론은 SNS 받아쓰기를 안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실제로 KBS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에 질문하는 기자들 큐가 네이버와 뉴스 제휴를 한 언론사 72곳을 대상으로 11월 한 달 동안 많이 읽은 정치 기사를 분석해본 결과 많이 읽은 정치 기사 1위부터 100위까지 중에서 대선 관련의 76건이었는데 그 가운데 정치인의 발언이나 SNS를 그대로 인용한 기사가 42건이었어요. 네. 비율로 55.3%가 됐다는 거죠. 더 충격적인 것은 정책 관련 기사는 단 한 건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국외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부의 이제 최영길 교수는 네. 기자들이 정책에 대해서 묻지 않고 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묻지 않으니까 후보도 그렇고 캠프도 그렇고 정책이 무엇인지 답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갔다가 SNS에서 받아쓰기 하는 사이에 정작 중요한 정책과 관련된 이슈는 그냥 사장돼 버리고 만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아, 참 또 이게 심의를 좀 강화해야지 해결될 문제입니까? KBS의 기자는 김중건 전 교수처럼 공직자도 아닌 유명인의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를 언론이 그대로 받아쓰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사실 좀 내부에서 언론사들끼리 SNS 받아쓰기는 좀 하지 말자라는 선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스스로 신뢰 회복을 하겠다고 노력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심의 정도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국민의 사실 대선 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하고 굉장히 연결되어 있고 네. 민주주의하고 핵심적인 과제인데 언론이 이 문제를 반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조회수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내부적인 어떤 자율 또 포털의 책임 이런 것도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계 스스로 좀 성찰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니까요. 기자 생활을 해봤지만 이 네. 대선 보도의 문제 또 하나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 프랑스 르몽드지가 지난 10일 어떤 보도를 했냐면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 등장한 성차별주의라는 제목의 온라인 기사에서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여성의 입지와 사생활 존중, 성적인 자유에 대한 보수적인 사회임을 보여주는 스캔들이 빚어졌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요 얘기는 아마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됐다가 혼외자가 있다는 이유로 사퇴한 조동현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를 주목하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기사에는 조 교수가 이라크 파병부대에서 복무하고 미 하버드에서 공공행정학을 공부한 인물로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됐지만 SNS와 보수 언론이 주도한 심각한 인신공격에 지쳐서 3일 만에 사퇴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르몽드지는 한국 헌법재판소가 2015년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단을 했음에도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그에게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고 또 보수 언론은 범죄자로 부르는 비난이 심해졌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조 교수를 영입한 민주당 내에서도 조 교수의 과거가 충분히 걸러지지 않은 검증 문제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네. 르몽드지는 어쨌든 한국 사회의 뿌리 내린 여성 차별을 잘 보여준 일이고 한국 사회는 사생활 존중이 어렵다는 게 르몽드지의 진단입니다. 참, 저도 이제 이 과정들을 목격했는데요. 네. 처음에는 이제 유튜브에서 의혹 제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네. 민주당 쪽에서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니까 마치 네. 기다렸다는 듯이 민주당이 부인했으니 한번 우리가 확인해보자. 이러면서 지금 종편이나 이런 것들이 보도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언론이 실제로 이제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것은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유튜브인데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전한 게 TV조선이었어요. TV조선은 영입 1호 사생활 논란, 민주당의 법적 대응이라는 기사를 올리면서 전 남편이 SNS에 올린 자료를 그대로 전해줬을 뿐만 아니라 유전자 검사지 또 자녀의 출생 연도, 이혼 시기 등 대단히 구체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검증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보도가 불가피했다고 TV조선은 주장을 하는데 진짜 TV조선은 언론으로서 검증만 한 건지 10년 전 이혼 사실을 둘러싼 논란이 상임 선대위원장으로서 능력을 검증하는데 왜 필요한 것인지 중요한 검증 잣대로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거든요. 과거에 유력 정치인이나 기업인의 사생활 논란, 비윤리적인 성비위 사건에서도 똑같은 잣대로 보도했는지 좀 의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물론 이제 유력 대선 후보의 인재 영입은 그 후보가 지향하는 가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관련 내용은 유권자에게 중요한 정보이기도 한데 문제는 정당하지 않은 대중의 관심이 정당하지 않다면 그 관심을 배척하는 것 또한 언론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이 언론의 사생활 보도의 문제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최근의 보도 네. 경향을 보면 이 유튜브가 폭로하는 이 형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심각함을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유튜브 채널의 영향력은 지난 대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어요. 가로세로 연구소의 경우 2019년도 3월만 하더라도 구독자가 20만 명이었는데 2년여 만인 지금 74만 명으로 채널이 3배 이상 성장을 했고요. 또 유튜브 채널 분석
이제 사이트에서 보면 최근 1년간 가로세로 연구소의 조회수가 가장 높았을 때가 언젠가를 봤더니 지난 9월 9일, 6월 11일, 12월 4일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들이 이게 폭로적으로 나왔냐면 연예인 박수홍 씨 사건, 한예슬 사건, 그다음 이번에 조동현 전 선대위원장과 관련된 폭로를 한 날이었고 이 폭로가 조회수를 보장하는 모양새가 된 거죠. 근데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열린공감TV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주의 논란도 파급력 면에서 기성 언론을 압도하고 있는 셈인데요. 열린공감TV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부인인 김건희 씨가 과거 접대부였다는 주장을 하는 이들의 발언을 좀 지속적으로 폭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선 후보 배우자를 검증한다는 그런 미명 아래 사생활을 지나치게 검증하려고 한다거나 이것도 좀 상당히 문제다 이런 말씀 좀 해주셨는데 네. 지금 유튜브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오늘 민원연에서도 굉장히 강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좀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현재 이제 대선 국면에서 굉장히 폭로성 사생활을 폭로하고 문제가 되는 그것이 이제 언론으로 옮겨지고 이런 상황이 계속 제기되고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과 관련된 처벌도 하고 있죠. 또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등 명예훼손법 제도가 강도가 셉니다. 유튜브 역시 형사처벌 판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이제 법적인 소송이 아닌 심의제도나 언론중재제도 등 제도적인 절차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적용한다 하더라도 실효성이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튜브를 대상으로 통신심의를 하지만 삭제 여부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만 결정할 수 있을 뿐 추가적인 제재를 할 수 없고 또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도 펜앤드마이크 등 언론사로 등록된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등록되지 않은 경우는 심의 대상이 아닌 거죠. 또 언론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중재법 대상도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법적 대응에 의기양양하게 가세연의 상황을 좀 본다면 네. 언론 미디어의 심의와 중재를 적용한다 해도 강제성 있기가 쉽지 않은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플랫폼 사업자들 특히 이제 유튜브라든지 네.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명예훼손과 차별, 혐오, 조장 콘텐츠에 대해서 경고 조치를 좀 분명히 하고 또 무엇보다 공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디어직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회 여기서 1부 순서 마무리하고요. 전 11시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지금 중부지방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습니다. 가시거리가 2040m, 시흥, 천안 50m, 안성, 제천 70m, 영월 90m 등 100m 이하인 곳도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중부지역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도로 살얼음이 발생하거나 결빙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저기압에 영향을 받겠습니다. 새벽에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오전에는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오후까지 이어지다 그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10에서 40mm, 남부지방 5mm 미만입니다. 모레부터는 다시 추워지면서 모레 충남과 전라도 지역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3도, 대구 4도, 광주 6도, 부산 7도가 예상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인천 10도, 세종, 대구, 부산, 울산 11도, 대전, 광주 12도, 제주 14도로 여전히 평년보다 3도에서 8도가 높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6.3도, 습도 83%입니다. KBS 58분 날씨 장금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